와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둔탁한 몽둥이가 앞마당의 낡은 장독 뚜껑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발등을 위협했다. 시퍼런 서슬을 한 사내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고요해야 할 초저녁의 정막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지니 늙은 하인 하나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빚쟁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갯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집주인 최진사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당장이라도 집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이 다 쓰러져가는 기왓집 기둥뿌리마저 뽑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마당 한가운데 갓 시집온 새색시의 노개홍상은 그 살벌한 풍경과 기이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처연한 빛깔을 띠고 있었으나 정작 그 옷을 입은 여인 서윤의 눈동자는 공포보다는 서늘한 침묵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소매자락 아래 숨겨진 거친 손을 꽉 쥐며 이 아수라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복의 박가,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게나. 내 어떻게든 변통을 해볼 터이니 오늘만은 제발 물러가 주게. 최진사의 목소리는 애원이라기보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고 평생을 읽어온 공자 맹자의 말씀은 빚쟁이들의 몽둥이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양반의 체면 따위는 이미 마당에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였으나 그는 여전히 다 해진 도포 자락을 붙잡고 헛된 위엄을 찾으려 애쓰는 꼴이 더욱 처량해 보일 뿐이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그것은 시아버지가 당하는 수모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가문을 지켜야 할 가장이 저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 꼴에 대한 뼈아픈 실망감에 가까웠다. 빚쟁이 사내는 바닥에 침을 꽝뱉으며 최진사의 코앞까지 다가와 닷새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으면 그때는 집문서가 아니라 자네 아들의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 협박하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당에는 깨진 독에서 흘러나온 간장 냄새가 비릿하게 진동했고 겁에 질린 안주인 김씨 부인은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다. 서유는 조용히 몸을 숙여 깨진 독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독이 파편의 감촉이 마치 그녀가 앞으로 겪어야 할 시집살이의 서늘한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오늘이 바로 서윤이 이 몰락해가는 양반가에 며느리로 들어온 첫날이었고 가난한 소장농의 딸인 그녀가 양반가인 최진사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녀의 아비가 평생 모은 쌈짓돈과 그녀의 몸값이 최진사댁의 급한 불을 끄는데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가마 대신 낡은 달구지를 타고 오면서도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독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난이라는 괴물에게 너무 많은 눈물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천한 것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에 사달이 나는구나. 재수가 없으려니 어디서 저런 것이 굴러들어와서 시어머니 김씨는 울음을 멈추고 도끼를 품은 눈으로 서윤을 노려보며 저주 섞인 말을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 뿐 대꾸하지 않았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무능함과 남편의 실책을 탓하는 대신 만만한 며느리에게 모든 화살을 돌림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 하는 비겁한 양반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윤은 빗자루질을 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이 될 최도령이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글 공부만 알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유약한 서생. 빚쟁이들이 아비를 위협하는 동안에도 방 안에 숨어 나오지 못하는 비겁한 사내. 그것이 서윤이 평생을 의탁해야 할 지아비의 실체였다.
밤이 깊어지자 소란스러웠던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서유는 초라한 신방에 앉아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탁탁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방 안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어 이곳이 한때 지역의 유지였던 양반가의 안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쇠락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에 최도령이 들어왔는데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구석에 놓인 이불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촛불 그림자에 비친 그의 어깨는 좁고 구부정했으며 낮의 소동으로 인해 겪었을 수치심과 공포가 여전히 그의 전신을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올렸으나 최도령은 그저 한숨만 푹 내쉬며 술 냄새를 풍겼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첫날 밤부터 이런 꼴을 보였으니 자네가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겠소. 최도령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고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는데 서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고 강인하여 최도령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양반집 규수들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야생초 같은 생명력이었다. 서유는 천천히 입을 열어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방님, 한심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도령의 미간이 꿈틀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감히 천출 출신의 며느리가 지아비를 안타깝게 여긴다니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발칙한 언사였으나 서유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댁의 기둥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고 곡간은 비어 쥐새끼도 살지 않는데 아버님과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허상만 쫓고 계십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문을 능멸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최도령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는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인연!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혀를 놀리느냐! 네가 비록 돈으로 팔려왔다 하나 명색이 양반가의 며느리건을 어찌 그리 천박한 말을 쏟아내느냐. 최도령은 손을 들어 서윤을 치려 했으나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이 고개를 든 채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당당한 기세에 눌린 최도령의 손은 허공에서 멈추었고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때리시려거든 때리십시오. 허나 제 뺨을 때린다고 해서 닷새 뒤에 들이닥칠 빚쟁이들이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 집안을 살리러 왔지 죽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기묘한 힘에 이끌려 최도령은 스르르 손을 내리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꾸짖는 여인을, 그것도 자신의 아내를 마주하고 있었고 그 여인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아니 애초에 가져본 적 없었던 어떤 뜨거운 불꽃을 보았다. 서유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바틸로 거칠어졌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온기만은 화로보다 뜨거웠다. 저에게 곡간 열쇠를 맡겨주십시오, 서방님. 아니, 텅 빈 곡간 열쇠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일에 눈을 감아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저를 핍박하실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반드시 이 집안의 빚을 갚고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서윤의 제안은 파격적이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했으나 벼랑 끝에 몰린 최도령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것은 양반의 자존심을 버린 굴복이 아니라 살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서윤은 남편의 승낙을 받아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하얀 벚꽃처럼 서글프면서도 아름다웠다. 새벽닭이 울기 전 서유는 조용히 신방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살림을 하지 않아 키키한 냄새가 났고 솥뚜껑에는 녹이 슬어 있었으나 서유는 주저하지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솥을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힘차게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잔소리를 퍼붓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비록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유는 뒤뜰 장독대 구석에 버려진 묵은 나물들을 찾아내어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시들었던 나물들이 생기를 되찾는 듯했고 맹물에 불과했던 국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가문에 생명을 불어넣는 첫 번째 의식이었다. 동이 트자 갯마루로 나온 최진사는 며느리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혀를 찼다. 고기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 양반의 밥상이냐? 에잉, 탄탕. 그는 숟가락을 놓으며 투덜거렸지만 서유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러나 최도령만은 달랐다. 그는 어젯밤 서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밥그릇에 담긴 하얀 쌀밥이 서윤이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쌀로 지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아내의 결연한 눈빛을 떠올리며 꾸역꾸역 숟가락을 놀렸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씹혔으나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책임이라는 이름의 밥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유는 곧장 뒷마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깨진 기왓장들이 널려 있어 폐허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곳이 폐허가 아니라 보물창고로 보였다. 잡초 사이에 숨어 자라난 콩들이 노랗게 여물어가고 있었고 구석에 방치된 항아리들 속에는 비록 겉은 말라 비틀어졌어도 속은 검붉게 익어가는 묵은 장들이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다. 이것이면 살릴 수 있다. 서유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콩꼬투리를 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5년, 아니 10년 뒤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빚쟁이들이 다시 들이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닷새.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유는 이 하찮은 콩과 묵은 장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였다. 최진산의 며느리, 꼴을 보니 며칠 못 버티고 도망가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빚이 산더미라는데 누가 버티겠어. 조소와 멸시가 섞인 말들이 담장을 넘어 날아들었지만 서유는 콩꼬투리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줄 뿐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담장 너머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록 지금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신세지만 언젠가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비상백인을 꿈꾸며 그녀는 다시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억센 풀뿌리가 손바닥을 긁어 피가 맺혔지만 그 붉은 선혈은 그녀의 결의를 더욱 붉게 물들일 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운명에 맞서는 그녀만의 처절한 투쟁의 서막이었다. 설이 내린 아침마당을 쓰는 비질 소리가 삭막한 최진사 댁의 새벽을 깨웠지만 그 규칙적인 리듬조차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귀에는 거슬리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김씨는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나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빗자루질 소리가 어찌 그리 요란하냐며 아침부터 재수옴붓게 복나가는 소리를 낸다고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서유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잘못을 빌었으나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빗자루를 꽉 쥔 채 멈추지 않고 마당 구석구석 쌓인 낙엽과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이 집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 때와 허영을 벗겨내려는 그녀만의 의식과도 같았다. 김씨는 며느리의 그 뻣뻣한 태도가 못마땅하여 혀를 차며 부엌으로 들어가
소뚜껑을 요란하게 열어 젖혔는데 쌀독에 쌀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보고는 또다시 신세 한탄을 늘어놓으며 애꿎은 부직갱이로 아궁이만 쑤셔댔다. 서유는 부엌 문지방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삼켰는데 고가는 비어가는데 자존심만 가득 찬 시어머니의 허세를 채워줄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아가, 이번 달에 돌아가신 시할버님 제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조상님 제사상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다. 장터에 가서 문어랑 돈베기 그리고 햇과일을 최상품으로 구해오너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김씨 부인이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딱딱 치며 내뱉은 말은 서윤의 귀를 의심케 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처지에 빚을 내서라도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라는 그 말은 현실을 부정하고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사는 양반들의 병적인 집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최진사 역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는데 그렇고 말고 제사는 가문의 위신이 걸린 문제니라. 빚쟁이 놈들이 설친다고 해서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을 줄여서야 되겠느냐 라며 짐짓 점잖은 척 훈수를 두었다. 밥상머리에 앉은 최도령은 부모님의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밥알을 쐬고 있었고 그 비겁한 침묵은 서윤의 가슴에 꽂힌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윤은 수저를 내려놓고 단정히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서리빨처럼 단호했다. 아버님, 어머님, 송구하오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곳간에는 쥐 한 마리 먹을 곡식도 남아있지 않고 닷새 뒤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이 집을 헐어낼 기세입니다. 하오니 이번 제사는 형편에 맞게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 옳을 줄 아뢰오. 서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먹던 밥상을 엎을 듯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내 인연, 감히 천한 것이 어디서 양반가의 법도에 훈수를 두느냐. 내년이 들어오더니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조상님을 굶기자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최진사의 호통에 김씨 부인까지 합세하여 서윤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님, 제사는 산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지 죽은 이를 위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빚을 내어 제사상을 차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살아서 고통받는 자손들의 몫이 됩니다. 조상님께서 과연 자손들이 빚더미에 앉아 피눈물 흘리며 차린 밥상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꼿꼿이 고개를 들고 외쳤는데 이는 그녀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낸 큰 목소리였다. 그 서슬퍼런 기세의 최진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뻐끔거렸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해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썩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곰방대가 서윤의 어깨를 강타하고 바닥에 떨어져 두 동강이 났지만 서윤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앉아 시부모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도령이 그제야 황급히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말렸으나 서윤은 남편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스스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부엌 뒷문으로 나온 서윤은 욱신거리는 어깨를 감싸쥐며 뒷마당의 장독대로 향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기어이 눈물을 삼켜냈다. 우물가에 앉아 찬물로 세수를 하며 열기를 식힌 그녀는 멍하니 잡초가 무성한 뒷마당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선이 멈췄다. 지난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콩밭. 관리하지 않아 제멋대로 자라난 콩들이 덩굴째 엉켜있는 그곳에서 서윤은 기묘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덩굴을 헤치고 누렇게 익은 콩꼬투리를 깠는데 그 안에서 튀어나온 알이 굵은 콩들은 마치 흙 속의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귀한 것을 썩히고 있었구나.
서유는 중얼거리며 치마폭에 콩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양반들은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천하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콩들이야말로 서윤에게는 가문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서윤은 콩을 한가득 안고 장독대로 다가가 가장 구석에 처박혀 거미줄이 쳐진 거대한 도개 뚜껑을 힘겹게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와 함께 검붉은 액체 위로 하얗게 핀 곰팡이 꽃이 드러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썩었다고 버렸을 테지만 서유는 손가락으로 그 곰팡이를 걷어내고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바닥을 훑었다. 그러자 손끝에 딱딱하고 결정화된 덩어리가 잡혔는데 그것을 꺼내어 맛을 본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묵혀지며 수분이 날아가고 엑기스만 남은 소금 결정체보다 더 귀한 시간장의 결정이었다. 짜다 못해 단맛이 감돌고 깊은 풍미가 혀끝을 감싸는 이 맛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월의 맛이었다. 최진사댁이 몰락해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조상들이 남겨준 이 장독대의 힘이 아니었을까. 서유는 전율을 느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서유는 몰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낮에 주워 온 콩을 깨끗이 씻어 가마솥에 앉히고 물을 붓고 장작을 떼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은 서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콩냄새는 밤 공기를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콩이 뭉그러질 때까지 삶고 또 삶았다. 뜨거운 김이 서윤의 얼굴을 감쌌지만 그녀는 피곤함도 잊은 채 주걱으로 콩을 저으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부디 잘 떠서 만난장이 되어다오. 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삶아진 콩을 절구에 넣고 오는 소리가 쿵쿵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고요한 집안을 울렸는데 혹여 시부모가 깰까봐 그녀는 절구 밑에 소미불을 깔아 소리를 죽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그때 부엌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잠옷바람에 최도령이 눈을 비비며 들어섰다. 부인, 이 밤중에 대체 무엇을 하는 게요? 구수한 냄새에 잠이 깼소. 그는 놀란 눈으로 땀범벅이 된 아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 반죽을 바라보았다. 서유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결심한 듯 남편을 불렀다. 서방님,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도령이 다가와 들여다보자 서유는 갓 뗀 따뜻한 콩 반죽을 조금 떼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것은 메주를 쑤는 콩입니다. 뒷마당에 버려진 콩들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최도령은 우물우물 씹으며 고소한 맛에 놀라워했다. 아니, 그 잡초밭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요? 나는 여태껏 모르고 살았구려. 모르셨겠지요. 갓근 매는 법과 글 읽는 법만 배우셨으니 땅이 주는 보물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서윤의 말에는 뼈가 있었으나 콩맛에 취한 최도령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말이 맞소. 나는 헛똑똑이었소. 헌데 이 메주로 무엇을 하려는 게요? 서윤은 반죽을 네모난 틀에 넣어 모양을 잡으며 비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장을 담글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양반과 체면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허나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귀한 장을 팔아 돈을 만들 것입니다. 이댁 장독대에 묵은 시간장이 있으니 햇장과 섞어 맛을 낸다면 장터 국밥집들은 물론이요 한양의 객주들까지 줄을 설 것입니다. 최도령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반문했다. 양반과 며느리가 장사라니 아버님이 아시면 경을 치실 것이오. 그러나 서유는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눈을 직시했다. 서방님, 닷새 뒤면 이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때는 양반이고 뭐고 없습니다. 거리에 나앉아 동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손을 잡고 이 집을 지키시겠습니까? 최도령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촛불 아래 빛나는 서윤의 땀방울에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묵묵히 제 살을 태워 빛을 내는 촌농처럼 숭고해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네, 내가 무엇을 도우면 되겠소? 서유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 메주틀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꽉꽉 밟아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최도령이 어설픈 손길로 나무 틀을 잡자 서유는 그 안에 콩 반죽을 넣고 발로 꾹꾹 밟았다. 두 사람의 호흡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부엌 바닥은 차갑고 냄새는 투박했지만 그 밤 두 부부가 만들어낸 메주 덩어리들은 훗날 최진사댁을 다시 일으켜 세울 황금보다 값진 초석이 되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부엌 천장에는 지프로 엮은 메주 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그 풍경은 마치 가을날 잘 익은 감이 매달린 듯 풍요로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냄새를 맡고 일어난 김씨 부인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천장에 매달린 메주들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내년이 기어이 천한 짓거리를 버렸구나. 양반집 부엌에 메주 썩는 냄새라니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 하겠느냐. 김씨 부인은 막대기를 가져와 메주를 쳐서 떨어뜨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최도령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두십시오. 이 사람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만든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과일도 돈이 있어야 사는 법입니다. 이 메주가 익으면 돈이 됩니다. 제발 며느리 탓 좀 그만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아들의 뜻밖의 반항에 김씨 부인은 입을 떡 벌리고 주저앉았다. 평소 어미 말이라면 죽는 시젓도 하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다니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었다. 서유는 남편의 넓은 등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드디어 작은 싹이 가늠을 확인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서유는 광주리에 시간장과 햇된장을 조금 담아 머리에 이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지는 장터였다. 양반과 며느리가 얼굴을 내놓고 장터에 나가는 것은 파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체면보다 생존이 그리고 가문의 부활이 더 중요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서윤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해 보였고 그녀의 치마폭에서는 은은하고 깊은 장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칼과 창이 아닌 손맛과 정성으로 싸우는 여인들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음을 장터의 바람이 예고하고 있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코끝을 잡아당기니 지나가던 행인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킁킁대며 그 냄새의 진원지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최진사댁 며느리가 담근 장맛이 기가 막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읍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파장 무렵이면 빈 항아리만 덩그러니 남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서유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국자로 걸쭉한 된장을 퍼담으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칠 새도 없이 손님을 맞이했는데 그녀의 야무진 손끝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기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쇠락해가던 가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생명의 냄새와도 같았다. 처음에 체면 타령을 하며 길길이 날뛰던 시아버지 최진사조차 이제는 사랑방 문을 슬그머니 열어두고 며느리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엽전을 벌어올지 기대하며 헛기침으로 초조함을 달래곤 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하나둘씩 쌓여갔고 며칠에 한 번씩은 고깃국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으니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은 어느새 부러움과 시기로 바뀌어 있었다. 서방님, 이 돈을 가지고 폭으로 나가보십시오. 책을 덮고 세상을 읽으셔야 합니다. 서유는 그날 번 돈주머니를 최도령 앞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최도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평생 글공부만 해온 그에게 장사치들이 드나드는 포구는 낯설고 천한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부인, 나는 선비요. 어찌 점잖은 체면에 셈이나 하고 이문이나 따지는 장사판을 기웃거리란 말이요? 최도령의 항변은 옹색하기 짝이 없었으나 서유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히 설득했다. 공자님 말씀에 백성을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살리고 훗날 백성을 구할 힘은 붓끝이 아니라 저 거친 장터와 폭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진정 큰 뜻을 품으셨다면 좁은 방 안이 아니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물건이 오가는 이치를 배우십시오. 서윤의 말은 최도령의 가슴속 깊이 박혀있던 열등감과 허영심을 동시에 건드렸다. 그는 아내의 지혜와 담대함에 매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내 대장부로서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있는 듯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새님이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집어들었고 다음날 새벽 갓대신 질끈 동여맨 머리띠를 하고 폭우로 향했다. 처음에는 거친 뱃사람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쭈뼛거렸으나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가르쳐준 대로 물건의 시세를 적고 상인들의 셈법을 익혔으며 어떤 물건이 귀해지고 어떤 물건이 흔해질지를 파악하는 눈을 뜨게 되었다. 밤늦게 돌아온 최도령이 서윤에게 장부를 내밀며 그날의 성과를 신이 나서 이야기할 때면 서윤은 흐뭇한 미소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와 같은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댁의 빚을 독촉하던 고리대금업자 박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진 얼굴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는 최진사댁이 빚을 갚기는커녕 야반도주를 하거나 굶어 죽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나가고 심지어 원금까지 조금씩 상환한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빌미로 최진사댁의 집터와 문전옥답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허허, 이게 누구신가? 최진사 영감 며느리 잘 얻어 호강하신다지? 헌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혹 양반 체면에 뒤로 구린 짓이라도 하는 건 아니오? 박 주인은 비아냥거리며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음흉한 눈으로 훑어보았는데 그의 눈길이 머문 곳은 서윤이 애지중지하는 시간 장독이었다. 서윤은 부엌에서 나오다 박 주인의 그 불길한 시선을 포착하고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박 주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돈은 갚기로 한 날짜에 정확히 치를 것이니 남의 집 살림에 눈독 들이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서윤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기품이 서려 있어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주인조차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 박 주인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지만 돌아서는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독한 년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 수 있을지. 그는 부하들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대문을 나섰고 서유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에 장독대를 한 번 더 점검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없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흉흉하게 들려왔다. 최도령은 포구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사랑채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든 깊은 밤이었다. 서유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뒷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쩡쩡 하는 소리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서유는 호롱불을 켤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부엌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몽둥이를 들고 장독대를 휘젓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항아리를 깨부수고 있었다. 안 돼. 멈춰라 이놈들아.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괴한 중 하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서윤이 그토록 공들여 담근 된장 항아리가 박살이 났고 누런 된장이 흙바닥에 쏟아져 지시겨졌다. 그것은 마치 서윤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최도령이 소란을 듣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으나 괴한들은 이미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마당에는 깨진 독 조각들이 흉기처럼 널려 있었고 수십 년을 이어온 시간장 독마저 반으로 갈라져 검붉은 간장이 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 비릿하고 짠 냄새가 진동하는 폐허 한가운데 주저앉은 서윤의 손은 깨진 파편에 베어 붉은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하니 깨진 독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놈들이 감히... 최도령은 분노로 몸을 떨며 담장 쪽을 향해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뒤늦게 나온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참혹한 광경에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고 최진사는 망연자실하여 기둥을 붙잡고 통곡했다.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집안은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게야. 집안 사람들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메웠지만 서윤은 울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시간장독 앞으로 기어가 바닥에 고인 간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흙이 섞이고 더러워졌지만 그 깊은 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을 멈추고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패가 아니었다. 빚을 갚지 못하게 하여 집을 빼앗으려는 박주인의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략임이 분명했다. 울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자 통곡하던 시부모와 분노하던 남편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치마폭을 찢어 깨진 시간장 독의 틈을 막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놈들은 독을 깨트리면 우리의 희망도 깨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오산입니다. 독은 깨졌어도 그 안에 담긴 정신은 제 가슴 속에 그리고 서방님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장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새로 담글 장은 더욱 단단한 독에 담길 것입니다. 서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살기에 최도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와도 싸우겠다는 어미사자의 눈빛이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독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날카로운 단면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박주인, 내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이 만행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녀의 다짐은 저주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언에 가까웠다. 서윤은 최도령을 돌아보며 말했다. 서방님,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갈 채비를 하십시오. 놈들이 힘으로 우리를 짓밟으려 했다면 우리는 법으로 놈들의 목줄을 죄어야 합니다. 서방님께서 그동안 포구에서 익히신 장부 보는 법과 세상 물정이 이제야말로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최도령은 아내의 말에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폐허가 된 장독대 위로 비장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바닥에 쏟아진 검붉은 간장은 마치 복수를 맹세하는 혈서처럼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다. 네 이놈, 죄인은 오라를 봤다. 감히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고 관아를 기만하려 들다니 내 놈의 혓바닥이 정녕 무쇠로 만들어졌단 말이냐.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최도령을 향해 사또의 호통 소리가 병력같이 떨어지니 구경 나온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의 섯을 퍼런 눈빛 아래 최도령은
헝클어진 상투와 피 맺힌 입술로 간신히 고개를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옆에선 박 주인이 교활한 혀를 놀려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또나리 보시옵소서. 저자는 제 빚을 갚지 않으려 스스로 집안의 장독을 깨트리고는 엄한 저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자입니다.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간악한 꾀를 부린단 말입니까? 박 주인은 짐짓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신읒을 했는데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사또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최도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졌다. 형방의 곤장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위협적으로 울렸고 최도령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으나 그는 육체의 고통보다 자신의 무력함에 뼈가 사무치는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관아의 대문 밖에서 북소리를 뚫고 청하하면서도 비장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십시오! 그 죄는 지아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며느리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저를 신문하여 주시옵소서. 군중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자 하얀 소복을 입은 서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양손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과 흙투성이가 된 장부가 들려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에는 죽음을 불사한 결기가 서려 있어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원혼처럼 기이한 위압감을 풍겼다. 사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여라,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신성한 재판정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서유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또시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소인은 최진사댁 며느리이옵니다. 제 남편은 억울합니다. 진정 벌을 받아야 할 아기는 저기 서서 거짓 눈물을 흘리는 박 주인이옵니다. 박 주인은 서윤의 등장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비열한 웃음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다. 허허, 지아비가 미쳐 날뛰니 그 계집마저 실성한 모양입니다. 사또나리, 저 여인의 헛소리를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시지요. 그러나 사또는 박 주인의 말을 막으며 서윤에게 눈짓을 했다. 말해보라. 네가 가져온 그 깨진 사기 조각과 낡은 책자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냐? 만약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이 법정을 모독한다면 네 남편과 함께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항아리 조각을 들어올렸다. 나리, 이 조각에서는 아직도 짠내가 진동하는 시간장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 간장은 100년을 묵혀온 것으로 그 냄새가 워낙 독특하고 진하여 한 번 옷이나 살간에 배면 며칠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젯밤 저희 집 장독대를 깬 자들은 분명 그 냄새를 뒤집었었을 것입니다. 서윤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박 주인의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내 몇몇이 흠칫하며 저도 모르게 옷소매를 코에 가져다 댔다. 서윤은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사또를 향해 외쳤다. 나리, 지금 당장 박 주인의 하수라 불리는 저 사내들의 신발과 바짓단을 조사해 주십시오. 만약 그들에게서 저희 집 시간장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사또의 명에 따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사내들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하나가 코를 쥐며 소리쳤다. 사또, 이놈들의 신발 밑창과 바지 밑단에서 썩은 듯 하면서도 짠내가 진동을 하옵니다. 이는 분명 예사 흙냄새가 아니옵니다. 박 주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고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밟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함입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이옵니다. 제 남편이 포구에서 장사를 배우며 틈틈이 박 주인의 거래 내용을 적어둔 것과 박 주인이 흘리고 간 이중장부를 대조한 것입니다. 서윤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나라의 법에는
고리대의 이자가 원금의 일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박주인은 무지한 백성들을 속여 5알이 넘는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관아에 바치는 세금 장부에는 이익을 축소하여 기록하고 실제로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뒤로 빼돌렸으니 이는 명백히 국법을 어기고 사또나리를 기만하며 나아가 주상 전하를 능멸한 대역죄이옵니다. 서윤이 장부를 펼쳐 붉은 묵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하자 사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내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내 그동안 너를 믿고 지역 상권을 맡겼거늘 뒤로는 이런 추악한 짓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냐. 사또는 단상 위에 놓인 패를 집어던지며 박주인을 당장 포박하라 명했다. 박주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이미 드러난 죄상은 덮을 수 없을 만큼 명백했다. 형틀에 묶여있던 최도령은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소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수의 갑옷보다도 눈부시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관행과 악덕한 힘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던 모든 이들의 울분을 대신 토해내고 있었다. 재판정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환호가 뒤섞여 터져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최진사댁을 덮쳤던 먹구름을 밀어내는 듯했다. 여봐라, 최도령의 포박을 풀고 정중히 모셔라. 그리고 박 주인은 당장 하옥하고 그가 불법으로 갈취한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포졸들이 최도령의 밧줄을 풀어주자 그는 비틀거리며 달려와 아내를 끌어안았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못난 놈을 살렸소. 최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서윤의 어깨를 적셨다. 서윤 역시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서름, 그리고 마침내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관아마당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구경하던 아낙네들도 옷고름으로 눈시울을 붉혔다. 관아를 나서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박주인은 포승줄에 묶여 옥사로 끌려가며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이제 패배자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장터 사람들은 최도령과 서윤을 향해 박수를 보내거나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저댁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여장부일세, 여장부. 최진사댁은 복 받은 게야.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집안이 피는 건 시간 문제지.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교만해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옷은 더러워졌으나 그 모습은 비단 옷을 입은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논둑의 벼 이삭들은 황금빛으로 물결치며 고개를 숙여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대문에 들어서자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최진사와 김씨 부인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내 아들아,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김씨 부인은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통곡했지만 최진사의 시선은 며느리 서윤에게 머물렀다. 그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가문은 오늘로 끝장이 났을 게야. 평생 며느리를 하대하던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사과이자 감사였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아닙니다, 아버님. 조상님께서 보살피신 덕분입니다. 그 겸손한 한마디에 최진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문의 명예는 갓끈이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저 여인의
단단한 마음 속에 있음을. 그날 저녁, 비록 장독대는 깨지고 곡간은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최진사댁 마루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다. 찌그러진 냄비에 끓인 된장국이었지만 그 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구수했다. 서유는 깨진 독에서 겨우 수습한 남은 씨간장으로 국의 간을 맞추었다. 비록 양은 줄어들었지만 그 맛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농축되고 깊어져 있었다. 최도령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 말고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내 약속하리다. 다시는 헛된 글, 공부에 매달려 집안을 등한시하지 않겠소. 내일부터 당장 장터로 나가 더 크게 장사를 벌여볼 생각이오. 당신이 만든 장을 한양, 아니 저 너머 청나라까지 팔 수 있도록 내 발이 닳도록 뛰어보겠소. 서유는 밥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밤이 깊어지자 서유는 다시 뒷마당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처참하게 깨진 독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깨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녹여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는 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그녀는 흙 속에 묻혀있던 콩 하나를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단단한 콩알 하나. 이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이 숨어있듯이 폐허가 된 이 집안에도 이제 막 거대한 번영의 싹이 트고 있음을 그녀는 확신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희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은 더 바빠질 것이다. 깨진 독을 치우고 다시 콩을 삶고 메주를 띄워야 한다. 하지만 서유는 그 고단함이 기꺼웠다. 그것이 바로 사는 맛이었으니까. 봄바람이 불어와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최진사댁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게 핀 매화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가니 이는 마치 지난날의 모진 풍파가 거치고 찾아온 평화를 알리는 전령과도 같았다. 한때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와 깨진 독조각이 뒹굴던 마당은 이제 윤기가 흐르는 항아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인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와 떡 맺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집안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다. 박 주인이 관아에 끌려가고 몰수된 재산이 환수되면서 최진사댁은 잃어버렸던 문전옥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서윤이 만든 장맛이 한양 도성까지 소문이 나면서 왕실에 진상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서윤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재산이 불어난 것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묵은 때가 벗겨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새로운 싹이 튼튼하게 뿌리내린 것이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워있던 최진사가 가족들을 모두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다. 그는 앙상해진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더니 묵직한 무쇠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서윤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최진사댁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곡간 열쇠이자 가문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아가, 받아라. 이것은 진작에 내 손에 들어갔어야 할 물건이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씨 부인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래, 네 아버님 말씀이 맞다. 나는 평생 체면치레만 하느라 곡간이 비어가는 줄도 몰랐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 객사했을 게다.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기둥이다. 서유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쳐들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세월 그녀가 흘린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이자 앞으로 이 가문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였다. 아버님, 어머님,
이 열쇠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 열쇠는 제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서윤의 겸손한 대답에 최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네, 지혜라면 능히 그리할 것이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뒷방에서 손주 재롱이나 보며 여생을 보내련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안주인은 명실상부하게 서윤이 되었고 그녀의 합리적이고도 따뜻한 살림 운영 덕분에 가세는 날로 번창해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해로 하자던 언약처럼 서윤과 최도령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다. 최도령은 이제 더 이상 유약한 서생이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조언을 바탕으로 장사를 크게 일으켜 거상이 되었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지역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흉년이 들 때마다 서윤과 상의하여 곳간을 활짝 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진정한 양반이라 칭송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있던 과거의 최진사댁은 사라지고 나눔과 배씀을 실천하는 명문가로서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서윤은 지팡이를 짚고 뒷마당 장독대에 올랐다. 수십 년 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진 독을 부여잡고 절망했던 그곳은 이제 수백 개의 항아리가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선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항아리들은 마치 든든한 병사들처럼 위풍당당해 보였다. 서윤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표면에 금이 가서 대칠로 때운 흔적이 역력한 항아리 하나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그 옛날 박 주인의 패거리에게 깨졌던 바로 그 시간장 독이었다. 그녀는 깨진 조각들을 일일이 주워 맞춰 다시 독을 만들었고 그 안에 새로운 장을 담아 숙성시켰던 것이다. 비록 흉터는 남았지만 그 독에서 나온 장맛은 그 어떤 독보다 깊고 그윽했다. 할머니, 또 그 독을 보고 계세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 손녀가 쪼르르 달려와 서윤의 치마폭에 매달렸다. 서윤은 주름진 손으로 손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느냐? 이 독이 할미에게는 스승님이란다.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스승님이라뇨? 책을 가르쳐주는 훈장님도 아닌데 깨진 독이 어떻게 스승님이 되나요? 서윤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사람도 이 독과 같단다. 살다 보면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지. 하지만 깨진 것이 두려워 주저앉으면 그저 쓰레기가 될 뿐이지만 그 아픔을 다시 붙이고 다듬으면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귀한 그릇이 되는 법이란다. 이 흉터 자국을 보아라.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냈다는 훈장이니라. 손녀는 할머니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따뜻한 음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랑채에서 최대감 최도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늙은 아내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노을 지는 들판을 바라보았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는 추수를 앞둔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서 농부들이 부르는 흥겨운 노동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부인, 저 풍요로운 들판을 보시오. 저것이 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오. 나는 평생 공자왈 맹자왈 읊조리기만 했지 정작 흙 한 줌의 귀함은 당신에게서 배웠소. 최대감의 고백에 서윤은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영감. 영감께서 저를 믿고 제 뜻을 따라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저 부엌대기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았다. 서윤의 손은 평생 간장을 담그고 살림을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었지만
최대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결보다 고운 손이었다. 내 소원이 하나 있소. 다음 생에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평생토록 섬기고 싶소. 최대감의 농담 섞인 진담에 서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영감도 참, 저는 싫습니다. 다음 생에는 저도 글공부 실컷 하여 정승 판서가 되어 호령하며 살 것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장독대 사이로 맑게 퍼져나갔다. 서유는 시선을 돌려 집안을 내려다보았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며 부엌에서는 구수한 저녁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에 시집왔을 때 꿈꾸었던, 아니 꿈조차 꾸지 못했던 완벽한 평온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여인의 힘은 칼보다 강하고 흙의 힘은 돈보다 정직하다. 내가 걸어온 이 길, 비록 가시밭길이었으나 뒤돌아보니 꽃길이었구나. 서유는 잡고 있던 손녀의 손을 펴고 주머니에서 작은 콩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다. 이 콩을 보아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거대한 뿌리와 잎, 그리고 수많은 열매가 숨어 있다. 너도 이 콩처럼 작지만 큰 꿈을 품거라.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신분이든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품는다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콩을 소중히 쥐고 맑은 눈을 반짝였다.